오늘 7번째 시간을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모니터링 중에서도 서큘레이션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다뤘었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 호흡기 기능의 모니터링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의 내용은 저와 함께 마취통증의학과 박사과정으로 있는 김혜석 선생과 함께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전에 보셨던 그림입니다. 서큘레이션에 대한 내용은 지난 시간에 다뤘었고요. 오늘은 호흡기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룰 예정인데요. 수의학에서는 많은 분들이 마취 과정 중에서 자발 호흡을 유지한 상태로 마취를 유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 내용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자주 있는 일인데요. 인이의 경우에는 전신 마취를 할 때 항상 신경근 이완제라고 하는 약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자발 호흡이 유지가 되지 않고 벤틸레이터를 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런 신경근 이완제를 루틴하게 사용하는 집단은 아니기 때문에 자발 호흡을 유지한 상태로 마취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인공호흡 장치를 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게 정답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 모든 내용을 다 들으신 다음에 자체 판단을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꼭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지난번에 Q&A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마취 과정 중에서 환자의 자발을 살리려고 무조건적인 노력을 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마취 과정 중에서는 항상 근위하는 목적으로 저희가 전신 마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서 호흡근의 이완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호흡 부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항상 존재함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흡입 마취제는 도즈 디펜던트하게 즉 사용하는 약물의 용량에 대비하여 가가 보통 0.25에서 0.5 정도의 농도에서 기억 상실 및 무의식을 유도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신 마취의 3요소 중에 나머지 근이완과 진통은 좀 더 높은 농도에서 형성이 되는데 특히 환자를 못 움직이게 하는 임모빌라이제이션의 과정은 최소 맥값이 1 이상에서 유지가 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일반적인 마취를 하는 지역병원에서 이 맥값의 세팅 혹은 기약의 세팅이 2 이상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환자는 못 움직이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호흡근의 마비도 같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호흡 부전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를 합니다. 약간의 부전 정도는 환자가 갖고 있던 항상성 유지 기능 때문에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겠지만 환자의 전신적인 상태가 좋지 않거나 또한 그렇게 약간의 호흡 부전 상태가 수술 시간이 길어지면서 좀 연장되게 되면 그것이 환자에게 결과적으로 치명적인 문제를 유도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또 모니터링을 넘어서서 인공환기가 필요한 경우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서큘레이션과 레스피레이션 이 두 가지를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서큘레이션에 대한 문제를 더 빈번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인투베이션을 하고 산소를 공급하게 되었을 때 이 공기 중에 20% 산소의 농도가 공급하는 100% 산소 농도로 바뀌면서 5배의 높은 농도의 산소를 공급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수치상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환기 자체의 노력이 5분의 1로 줄더라도 산소의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 따라서 100% 산소를 주는 상황에서는 환기 부전에 관련된 문제는 바로 보시기 어려우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것이 호흡 억제, 심각하게는 저산소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 요인들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숨을 쉬게 되면 늑골에 붙어있는 근육과 횡격막의 근육이 흉벽을 밖으로 확장시키면서 안쪽에 음압을 형성시키고 형성된 음압에 따라서 바깥에 있는 공기가 안으로 빨려드는 구조로 숨을 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신 마취를 진행하게 되면 특히나
늑골 근육의 이완이 더 심해지면서 자발 호흡이 남아 있었을 때 그 호흡의 의존도가 횡격막에 더 의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VD 자세, 즉 뒤로 누운 자세로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특히 이 복강 장기들이 무게 때문에 아래쪽으로 눌리게 되고 더해서 그것이 횡격막 앞쪽으로 횡격막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서 이 흉곽 자체의 용적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래는 이 흉벽의 근육과 횡격막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숨을 더 잘 쉬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마취가 되는 순간 이 흉벽과 횡격막이 저항으로 발생을 해서 숨을 잘 쉬는 것을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환자에 따라서 이전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비만도가 높아서 복압이 큰 경우 그리고 특히 아까 비만도가 높은 환자들은 이 흉벽 근처에 지방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도 흉벽이 확장을 제한을 해서 레스트릭티브 렁 디지즈라고 하는 폐가 잘 부풀지 못하는 어떤 구조체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자주 보게 되는 단두개 종의 경우에도 보통 연골 이형성의 결과로 이 흉곽의 모양이 일그러지거나 혹은 스콜리오시스라고 해서 척추체가 이렇게 선천적 기형을 갖고 있거나 이런 개체들의 경우에는 이 흉곽 자체가 워낙 경화되어 있고 경직되어 있어서 숨을 잘 못 쉬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자바호흡 상태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 이제 타협이 되다가 전신 마취가 되는 순간 그런 호흡 억제를 잘 이기지 못하고 마취 과정 중에서 호흡 부전 그리고 저산증으로 이어질 가능성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흡입 마취를 하려면 산소와 마취제를 공급해주는 기도 내 삽관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ET 튜브는 결국은 기도 내 이물로서 크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이완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거나 평소에 호흡기 질환으로 폐가 민감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 ET 튜브가 삽입이 되었을 때 부경감신경 항진성 스핀터 머슬 수축으로 인해서 이렇게 기관지 수축증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드물게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브론코 컨트리션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 경우에는 양압 환기를 할 때에 폐가 잘 부풀지 않는 실제 결과를 보시거나 아니면 그 리저버 백을 짤 때 좀 빡빡한 느낌이 드신다든지 혹은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SpO2 상에서 저산소증에 보이는 그런 결과들을 보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마취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약물들을 사용을 하게 되죠. 뭐 항생제도 그 중에 하나일 텐데요. 수술을 위해서 사용하는 약물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런 여러 가지 약물들이 개체에 따라서 아나필락틱 리액션을 유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여기 보시다시피 물리적인 폐쇄뿐만 아니라 기도, 기관지 그리고 폐포로 이어지는 그 중간에 이 삼출물들이 이렇게 넘치게 되면서 물리적인 폐색을 유도해서 환기 저하를 유도하는 경향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브론코 컨트리션과 아나필락틱 쇼크는 사실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간헐적으로 발생하더라도 일단 발생하게 되면 심각한 저산소증을 유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취 과정 중에서 그 확률은 높지 않을지라도 호흡의 모니터링이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역설적인 증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소의 농도가 5배 높아지기 때문에 저산소증의 확률은 적게 발생을 하겠지만 환기량 자체가 떨어지게 되면 이 혈중 내 CO2의 레벨이 점점 누적이 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산소증은 보이지 않더라도 결국은 CO2의 누적에 의한 그 혈중의 산도의 변화를 이어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호흡 억제가 CO2 배출을 억제하기 때문에 혈중 내에 CO2가 누적이 되면서 엑시도시스로 진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은 CO2 모니터링을 하지 않거나 혹은 혈액가스 분석을 하지 않으시게 되면 사실 SpO2 정도의 모니터링으로 아실 수 없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그 일반적으로 산소화를 위해서 하는 최소한의 SpO2 정도의 모니터링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그것보다 더 많은 장비를 통해서 환자의 호흡을 좀 더 민감하게 모니터링
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저를 이어서 김현수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마취통증의학과 박사과정에 있는 김현석입니다. 저는 오늘 호흡 모니터링과 호흡에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떻게 양압 환기를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숨을 어느 정도나 참으실 수 있으십니까? 최근에는 잘 못 다니고 있지만 이전에 마취통증의학과 진료진 전체가 수영장에 같이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항상 수업을 가면 마지막 시간에 이제 자명을 시키곤 하셨는데 25m를 자명으로 가는 그 짧은 30초 시간도 숨을 참지 못해서 종종 수면 위로 많이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세계 신기록은 24분 정도 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30초에서 한 2분 정도 숨을 참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숨을 참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그만큼 호흡이라는 과정 자체가 얼마나 생명 유지에 큰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부작용을 보면 대부분의 부작용들이 심맥관계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그 뒤를 호흡기계에 관련된 부작용들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마취 중에 심맥관계 다음으로 호흡기계의 마취 모니터링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마취 호흡에 대해서 얘기 드리기 전에 산소화와 환기를 따로 분리해서 생각해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산소화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폐포의 조직을 지나 얼마나 잘 혈액 내로 녹아 들어가는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환기는 얼마나 프레시한 가스가 폐포 내로 잘 들어오고 나가는지, 즉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잘 호흡으로 배출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산소와 저하가 있을 때에는 혈액 내 PaO2 값이 낮아지는 수치 변화로 확인할 수 있으며, 환기 저하가 있을 경우에는 혈액 내 PaCO2 값이 증가하는 수치 변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변화에서 산소화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공급되는 산소의 분압을 올린다든지 양압환기의 피크 압력을 올린다든지 등등의 방식으로 처치를 할 수 있으며, 환기 저하가 있는 경우에는 호흡수를 증가시킨다든지 아니면 분당 호흡 환기량을 증가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처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릴 모니터링 수치는 펄스 옥시메트리입니다. 이 수치는 체내에 있는 헤모글로빈 전체 중에 몇 %가 산소와 결합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영상에서 빨간 네모 안에 노란색 수치가 이 펄스 옥시메트리 수치이며, 좌측에 있는 그래프는 혈액 내의 산소 분압에 따라서 몇 % 정도의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저산소증의 기준이 되는 80mHg 정도에서 95% 정도의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 펄스 옥시메트리의 수치 범위는 95% 이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펄스 옥시메트리의 측정 방식은 붉은색 광선과 적외선의 산소가 결합한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지 않은 헤모글로빈의 흡광도 차이를 이용해서 측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빛이 투과할 수 있는 혀나 귓바퀴, 그리고 입술, 외음부와 포피, 그리고 발가락 사이 등등의 이 프로브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프로브 자체는 집게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빛을 쏘고 반대쪽에서 그 빛을 인식하게 됩니다. 따라서 프로브는 서로 평행한 형태로 장착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며, 혀가 두꺼운 대형견 같은 경우에는 두께가 얇은 혀 끝쪽에, 그리고 혀가 얇은 소형견 같은 경우에는 혀 뿌리 쪽에 펄스 옥시메트리를 장착하는 것이 더 정확한 SpO2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이 프로브는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털이 나 있는 위치에 달다거나 건조한 위치에 장착을 한다든지 색소가 침착된 위치에 장착을 했을 때에는 정확한 SpO2 수치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발가락 등에 장착을 할 경우에는 사진과 같이 발가락 쪽에 있는 털을 제거한다든지, 입술에 달 때에도 마찬가지로 입술 쪽의 털을 제거한다든지 이런 상모 과정이 필요하게 되며, 혀가 건조해서 측정이 잘 안 될 경우에는 물에 젖은 거즈를 혀에 말아주어 촉촉한 상태로 유지시키면 더 정확하게 SpO2 수치를 측정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개체에 따라서 혀에 색소가 침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침착되어 있지 않은 위치에 달아주는 것이 더 정확한 SpO2 수치를 측정하실 수 있습니다. 펄스 옥시메트리는 이 수치 자체에도 큰 의미가 있지만 파형도 많은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영상에서 환자는 비정상적인 VPC 파형을 보여주는 환자입니다. 이때 이 비정상적인 VPC 파형이 실제 환자의 혈액순환을 일으키는지 안 일으키는지는 보통은 동맥파열과 서로 비교해 보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펄스 옥시메트리 또한 마찬가지로 펄스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A라인과 마찬가지로 같은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좌측의 그래프에서 한 예시로 PEA를 평가할 때 ECG 파형과 동맥 파형을 서로 비교해 봄으로써 실제 혈액순환을 발생시키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이 펄스 옥시메트리 파형도 마찬가지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SpO2 수치는 혈액 내에 80mHg 이상의 산소 분할만 되더라도 95 이상의 정상 수치를 보여주게 됩니다. 따라서 마취 중에 100% 산소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체내에 80mHg 이상의 산소가 분압을 형성할 것이기 때문에 SpO2 파형의 변화가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SpO2 수치는 환자의 상태를 지연돼서 반영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다른 수치의 모니터링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치가 바로 이 캡노메트리의 ETCO2 수치입니다. 동영상에서 빨간 네모 안에 하얀색 그래프와 수치가 이 ETCO2 수치를 보여주는 부분이고, 이 수치는 환자의 호기 말에 이산화탄소 분압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정상 범위는 35에서 45mHg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측정 장비에는 두 가지 타입이 존재합니다. 좌측에 위에 보이는 사진이 회로 내에서 직접 센서가 측정을 하는 메인스트림 타입의 측정 장비이고, 아래쪽에 있는 사진에 보이는 장비가 샘플링 튜브를 통해서 회로 내에 있는 일부의 가스를 모니터기로 흡인을 해서 측정을 하는 사이드 스트림 방식의 측정 장비입니다. 이 두 가지 장비는 어느 것이 더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메인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회로 내에서 직접 가스 분석을 하기 때문에 환자의 호흡을 실시간으로 즉각적으로 반영한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운데 그래프를 보시면 가장 위에 있는 그래프가 환자 호흡에 따라서 가스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보여주는 그래프이고, 가운데 있는 그래프가 메인스트림에서 측정된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 그래프입니다. 환자가 호흡을 들이마신과 즉시 이산화탄소 값이 40에서 0으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메인스트림 장비 같은 경우에는 기관 튜브 바로 앞에 큰 부피와 무게를 가지고 있는 장비가 결합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데드 스페이스를 증가시킨다는 단점과 기관 튜브 앞에 무게가 실림으로써 의도치 않게 ET 튜브가 발관되는 수도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드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샘플링 튜브를 아래 사진과 같이 사용하시면 삭관되어 있지 않은 환자에서도 호흡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샘플링 튜브의 길이와 두께, 그리고 어느 정도로 흡인을 하는지에 따라서 환자의 호흡을 모니터상에 좀 지연돼서 반영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가운데 그래프를 보시면 위에 환자의 호흡과 비교해 봤을 때 맨 아래에 있는 사이드 스트림에서 측정된 ETCO2 값이 시간이 약간 지연돼서 40에서 0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샘플링 튜브를 아래에 있는 사진과 같이 위치시키시면 폐색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폐색되지 않는 방향으로 장착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3웨이를 이용해서 샘플링 튜브가 꺾이지 않게
조치를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음은 정상 캡노그래피의 모습입니다. 환자가 호흡을 내뱉으면서 이산화탄소 수치가 이렇게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호흡을 다 내뱉은 다음에는 호흡 정지한 상태에서 피크 값이 그대로 유지가 되다가 환자가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이산화탄소 분압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다리꼴 모양의 캡노그래피 그래프 모습이 정상 파형을 하고 인식을 하고, 이상 파형이 떴을 때 이게 왜 발생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 모습은 캡노그래피의 피크 값이 충분히 많이 상승하지 못하고 베이스 값은 0까지 못 내려가는 형태의 그래프 모양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그래프 모양을 보이는 상황은 환자의 빠른 호흡으로 인해 환자가 내뱉은 가스가 분석되기도 전에 그 다음 가스가 센서로 들어오기 때문에 피크 값은 낮아지고 베이스 값은 높아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 모양을 보여줍니다. 다음 두 번째 그래프는 피크 값이 많이 상승하고 베이스 값도 0으로 못 내려가는 형태의 그래프 모양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그래프 모양을 보여주는 상황은 회로 내 이산화탄소 분압이 축적되었을 때 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마치 회로 내 이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 흡착제에 의해서 제거가 됩니다. 하지만 이 이산화탄소 흡착제가 색깔이 변했다든지 아니면 사용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든지 아니면 교체한 지 1, 2주 정도가 지나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마치 회로 내 이산화탄소 분압이 쌓이게 되고 다음 두 번째에 있는 그래프와 같이 피크는 증가하고 베이스는 0으로 못 내려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 모양을 보여줍니다. 다음 세 번째 그래프는 일시적으로 캡노그래피 그래프가 일그러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양을 보여주는 경우는 환자의 상모를 한다든지 자세를 변경한다거나 수술자가 환자의 흉곽을 압박했을 때 환자 폐내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배출됨으로써 다음과 같이 일시적으로 일그러지는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 모양은 ETCO2 수치가 상승하는 지점에서 경사가 지는 모습의 그래프 모양입니다. 이 모양은 상어의 지느러미를 닮았다 해서 샥스피 모양이라고도 하는데, 경사가 지는 위치는 환자가 호흡을 내뱉는 시기에 보여주는 그래프 부위이기 때문에 저 부위에서 경사가 진다는 것은 환자의 호기에 저항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흔하게 발생하는 가장 많은 이유는 ET 튜브가 구부러지면서 직경이 감소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소형견 같은 경우에는 직경이 매우 작은 ET 튜브를 사용하게 되는데, 사진에서처럼 삽관된 채로 수술 자세를 취하게 되었을 때 사진의 노란색 선이 지금 예상되는 ET 튜브의 경로인데, 보시면 ET 튜브가 많이 구부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에서도 코 고는 환자들이 코를 안 골게 하기 위해서는 목에 베개를 받치는 것처럼 이런 경우에도 목에 거즈나 수건을 말아서 받쳐줌으로써 ET 튜브가 일자로 펴지게 하면 다음과 같은 이상 파형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레터럴 자세에서도 환자를 이런 자세로 취하게 되면 ET 튜브가 많이 구부러지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환자의 목을 일직선으로 펴게 하면 다음과 같은 이상 파형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아래 두 그래프는 환자의 저환기가 발생할 때 그리고 과환기가 발생할 때 환자의 체내에 이산화탄소가 축적되면서 또는 너무 과하게 빠져나가면서 피크 ETCO2 값이 변화되는 양상의 그래프 모양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상황에 맞게 저환기 때는 환기량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과환기 때는 환기량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벤틸레이터 세팅 값을 변경시켜줘야 합니다. 다음은 그래프가 패이는 듯한 형태의 모양을 보여주는 그래프 형태입니다. 이 형태는 버킹이라고도 하는데, 양압 환기를 하는 중에 환자가 자발 호흡을 함으로써 두 압력이 서로 충돌하여 다음과 같이 패이는 형태의 그래프 모양을 보이게 됩니다. 다음 마지막 그래프는 이렇게 진동하는 형태의 모양의 그래프 형태를 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형태를 보이는 이유는 호흡기계가 심장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개체 또는 자세 또는 상황에 따라서 이런 심장 박동이 호흡기계로 전달되어 다음과 같은 캡노그래피 모양 변화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 모양 변화는 정상 상태에서도 볼 수 있는 모양으로
이 모양이 뜬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처치가 필요하다거나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펄스 옥시메트리와 캠노메트리는 굳이 구분을 해보자면 펄스 옥시메트리는 산소와 그리고 캠노메트리는 환기를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펄스 옥시메트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80mHg 이상만 되더라도 95 이상의 정상 수치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마취 중에는 100% 산소를 주고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환기 저하 또는 산소화 저하가 있지 않은 이상 이 펄스 옥시메트리 수치는 큰 변화가 발생되지 않고, 캠노메트리 같은 경우에는 그림의 검은 부분이 환기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폐포를 보여주는데, 이렇게 저환기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혈관과 폐포에 닿는 표면적이 줄어듦으로써 호기말에 나오는 이산화탄소 분압이 줄어 저환기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EtCO2 값을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다른 모니터링 수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동맥가스 분석입니다. 동맥가스 분석을 하기 전에 동맥에서 혈액을 샘플링하기 위해서는 동맥 카테터를 장착해야 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위치가 저기 그림에서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도살페달 아테리 위치입니다. 장착하는 방법은 크레니움 메디얼 쪽에 있는 혈관이 가장 도살 쪽에 올라올 수 있도록 약간 뒤틀리게 자세를 잡은 후에 혈관의 펄스를 느끼고 해당 위치에 카테터를 장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카테터를 통해서 얻어진 동맥 혈액을 다음과 같은 장비들을 통해서 가스 분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가스 분석은 채취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몇 가지 주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체내에서 빠져나온 혈액은 지속적으로 외부에 있는 가스와 가스 교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사기 내에 있는 버블은 샘플링 즉시 제거를 해주어야 됩니다. 또한 혈액이 응고되지 않도록 주사기 내부를 헤파린으로 코팅하게 되는데, 샘플링 되는 혈액 양 자체가 굉장히 소량이므로 이런 소량의 희석으로 인해 결과값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헤파린으로 코팅을 한 경우에는 최대한 주사기 내에 있는 헤파린을 밖으로 분출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며, 그게 힘들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미리 헤파린 코팅이 된 주사기가 제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을 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또한 혈액 내에 있는 가스를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체내에 나온 동맥 혈액을 최대한 빠르게 가스 분석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결과값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고, 적어도 15분 이내에 검사를 진행하셔야 정확한 결과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장비에 따라서는 여기 네모 안에 있는 수치 이외에도 더 많은 수치를 볼 수 있는 장비들이 있지만, 주로 환기와 관련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수치들은 환자의 산 염기 상태를 보여주는 pH, 바이카보네이트 수치, 그리고 환기 상태를 보여주는 PaCO2 수치, 그리고 산소화 상태를 보여주는 PaO2를 들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표는 룸에어에서 개와 고양이가 어느 정도의 정상 수치를 보여주는지 표시되어 있는 표고, 해당 표는 룸에어에서의 수치이기 때문에 마취 상태 100% 산소를 주고 있는 마취 상태에서는 PaO2가 해당 수치보다 4-5배 더 높게 나와야 됩니다. 또한 액체 안에 녹아 들어가 있는 가스를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스의 용해도는 온도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체온의 교정이 필요합니다. 가스 검사 결과표를 보시면 장비에 환자의 체온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비 자체는 37도에서 결과값을 측정을 하고 환자의 입력된 체온에 따라서 그 수치를 보정된 값을 제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결과값을 보실 때 환자의 체온에 맞는 이런 결과값을 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한 수치를 얻는 방법이고, 하지만 이러한 온도 보정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기 때문에 환자의 체온을 측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는 이왕이면 체온 측정 보정이 되어 있는 이 값을 읽으시고, 정체온이 측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37도로 측정된 결과값을 보셔도 크게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음 결과값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더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긴 하지만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표처럼 먼저 pH 값을 통해서
환자가 산증인지 알칼리증인지 먼저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이카보네이트 수치와 PaCO2 수치를 통해서 환자가 대사성 산증인지, 대사성 알칼리증인지, 호흡성 산증인지, 아니면 호흡성 알칼리증인지를 평가하시면 됩니다. 또한 우측의 네모 안에 들어가 있는 식은 환자가 산증을 보이는 경우 호흡성 영향과 대사성 영향이 어느 정도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위에 있는 식을 간단히 살펴보시면 PaCO2 값에서 40을 빼시고 200으로 나눈 후에 7.4에서 빼면 여기 나와 있는 7.22가 호흡적인 영향으로 했을 때 환자에서 예상되는 pH 값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환자 실제 pH와 비교해 보았을 때 실제 pH가 더 낮다 하는 경우에는 이 환자는 대사성 산증이 같이 보이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네, 아래 있는 표는 알칼리증에서인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차이는 아까 위에서는 200으로 나눴지만 아래에서는 100으로 나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아래쪽에 있는 방식은 이제 산소화 상태를 평가하는 폐 기능을 평가하는 방법들입니다. 폐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한다면 폐포 내에 있는 산소의 분압과 혈액 내에 있는 산소의 분압이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100% 산소를 줄 경우에는 이 차이가 150mHg 이하로 확인이 되는데, 이 값은 저희가 직접 계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장비에 환자의 환기 상태를 입력시킨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서 나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환자가 들이마시고 있는 산소의 분압, FiO2의 대비 환자의 PaO2의 비율을 보는 방식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과값에 저절로 계산되어서 나오게 되고, 측정값이 300에서 500mHg라면 마일드한 폐기능 저하, 200에서 300mHg라면 모더레이트한 폐기능 저하, 200mHg 이하라면 심각한 폐기능 저하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환자의 PaO2를 예상하는 방법인데, 환자가 들이마시고 있는 산소 분압의 5배를 한 수치가 환자가 예상되는 PaO2 값인데, 이 수치보다 많이 낮았을 때에는 환자의 뭔가 산소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동맥 가스 분석까지 이제 확인해 보았고, 이 정도면 환자의 산소화나 환기를 충분히 모니터링하는 정도의 수준이지만, 좀 더 환자의 환기를 좀 더 자세하게 모니터링하고 싶다, 또는 내가 지금 벤틸레이터로 환자의 양압 환기를 도와주고 있는데 어떤 양상으로 환자가 지금 환기가 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 영상은 벤틸레이터 상에서 보이는 그래프 모양인데, 장비에 따라서 보여주는 개수는 다를 수 있겠지만 주로 시간에 따른 압력 변화, 시간에 따른 부피의 변화, 또 시간에 따른 플로우의 변화를 보여주게 됩니다. 환자가 숨을 들이마시게 되면 프레셔는 증가하고 볼륨이 증가하고 플로우가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측정이 되는 형태를 보실 수 있고, 환자가 호기를 시작하게 되면 프레셔는 감소하고 볼륨이 감소하고 플로우는 음의 방향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래프 형태를 통해서 환자가 어떤 양상으로 환기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뒤에 가서 더 자세히 얘기는 할 테지만 환자에게 주어지는 볼륨을 우리가 컨트롤하고 있다 하는 경우에는 볼륨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양상, 플로우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고, 프레셔를 기준으로 환자에게 양압 환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경우에는 프레셔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양상으로 그래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그래프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이제 프레셔 볼륨 루프, 플로우 볼륨 루프입니다. 좌측에 있는 게 프레셔 볼륨 루프인데, 모니터상에서 왼쪽에 좌측에 파란색 바탕에서 보이는 게 스파이로메트를 보여주는 건데, 이 좌측에 두 개의 영상이 프레셔 볼륨 루프를 보여주는 영상이고, 우측에서 보여주는 그래프가 플로우 볼륨 루프입니다. 하나씩 보시면 PV 루프 같은 경우에는 X축에
환자의 폐에 어느 정도의 압력이 걸리고 있는지 보여주는 수치이고, Y축이 환자의 폐가 어느 정도 부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정상적으로 양압 환기를 하는 중에는 다음과 같이 흡기가 되면서 프레셔와 볼륨이 증가하고 아래로 볼록한 모습으로 증가하고, 호기가 되면서 위쪽으로 볼록한 모습으로 프레셔와 볼륨이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래프 모양의 변화에 따라서도 평가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양압 환기를 하는 중에서는 흉곽에 계속 양압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1사분면에서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자발 호흡을 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흉곽에 음압이 형성이 되었다가 다시 양압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좌측의 그래프처럼 2사분면에서 1사분면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운데 있는 그래프처럼 찌그러지는 형태의 스파이로메트릭 PV 루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압 환기의 벤틸레이터 압력과 환자의 자발 호흡이 서로 충돌함으로써 이렇게 그래프가 찌그러지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보일 경우에는 환자의 자발 호흡과 양압 환기가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 우측에 있는 그래프는 흡기 때는 0에서 시작했던 PV 루프가 호기가 끝나고 나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그래프 모양을 보여주는 이유는 흡기 때 측정된 볼륨과 호기 때 측정된 볼륨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PV 루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금 회로 어딘가에서 가스가 새고 있지 않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PV 루프에서 기울기는 압력 변화당 어느 정도의 부피 변화인지를 보여주는 값으로 환자의 폐 탄력, 즉 컴플라이언스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이 수치는 수의에서는 환자들의 개체가 굉장히 종도 다양하고 체중도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 수치의 정상 범위가 있다기보다는 환자 체중보다 약간 좀 더 높은 정도의 수준으로 보인다라고 알고 계시면 좀 더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다음은 FV 루프입니다. 장비에 따라서 흡기 방향을 양으로 보는 경우 장비도 있고, 아니면 호기 방향을 양으로 보는 장비도 있기 때문에 그래프 모양은 약간 달라질 수 있지만, 흡기를 의무의 방향으로 봤을 때 다음과 같은 그래프 모양을 보이게 됩니다. FV 루프도 모양 변화에 따라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다음과 같이 마찬가지로 찌그러지는 형태의 그래프 형태를 보이게 된다면 환자의 양압 환기와 자발 호흡이 서로 충돌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0에서 시작한 루프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디인가 회로 내에서 가스가 새고 있다는진 않은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FV 루프는 수의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인이에서는 호흡기 질환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폐가 잘 확장되지 않는 리스트릭티브 디스오더에서는 그래프 전체적인 부피가 감소하고 호기말 플로우 피크가 감소하는 형태의 모양 변화를 확인할 수 있으며, 호흡기의 폐색을 보이는 obstructive disorder 같은 경우에는 마치 숟가락으로 파먹은 것 같은 스쿠핑 형태의 모양 변화와, 심한 경우에는 호기말의 플로우가 피크가 감소하는 이런 형태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모니터링 수치에 이상 수치가 확인이 되면 양압 환기를 도와줘야 되는데, 다음은 벤틸레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인디케이션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이거는 응급의학과 관련된 내용들도 있어서, 그리고 마취 중에는 100% 산소를 주기 때문에 저산소증이 보이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서 대부분이 아마도 저환기일 때 벤틸레이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벤틸레이터에 대한 설명을 듣기 전에 자발 호흡과 양압 환기 상태에서 흉곽 내 환경 변화를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발 환기 같은 경우에는 횡격막이 내려가면서 흉곽 내에 음압이 형성되어 폐가 말단과 근위 전체가 효과적으로 확장되게 됩니다. 하지만 양압 환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풍선을 불듯이 공기를 밀어 넣어서 폐를 부풀리기 때문에 폐가 근위부터 부풀어지면서 천천히 말단까지 이렇게 부풀어지는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양압환기의 경우 호흡을 밀어넣는 시간이 1에서 1.5초 정도는 돼야 폐의 말단까지 효과적으로 팽창되게 됩니다. 또한 자발환기에서 흉곽 내에 형성되는 음압은 폐를 확장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혈액이 심장 내로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양압환기 중에는 흉곽 내에 양압이 형성되기 때문에 심맥관계에 억압이 생기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저혈압을 보이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양압환기를 도와주는 방식을 설명드릴 텐데 먼저 처음 말씀드릴 방식은 마취하는 수의사가 직접 손으로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게 마취 회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이고 빨간색 네모 안에 있는 부분이 가스가 외부로 배출되는 위치에 존재하는 팝오프 밸브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면 이 팝오프 밸브를 닫아서 회로를 차단시킨 후 저 게이지에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10cm H2O 정도의 압력을 1초 정도 주었다가 풀어주는 식으로 양압환기를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법은 한 명의 진료진이 지속적으로 리저버백에 붙어 있어야 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벤틸레이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벤틸레이터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구조를 살펴보시면 이 안쪽에 있는 구불구불한 구조물이 벨로우즈라고 하는데 이 벨로우즈 안쪽으로 마취 회로에서 마취가스와 산소가 들어가게 되고 벤틸레이터로 공급되는 드라이빙 가스가 이 벨로우즈 바깥에 그리고 벨로우즈 하우싱 안쪽으로 공급되게 됩니다. 따라서 벤틸레이터 설정된 세팅 값에 따라서 이 드라이빙 가스가 벨로우즈를 누름으로써 안쪽에 있는 마취가스와 산소가 환자의 폐내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벨로우즈는 곰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량의 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벨로우즈를 부풀리기 위해서는 일정 이상의 압력이 필요하게 되는데 호기말의 압력이 0까지 내려가 버리면 그 탄성을 이겨내는데 압력이 소모되어 설정된 값만큼 정확하게 환자에게 압력을 전달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벤틸레이터는 이러한 탄성을 이겨내기 위해서 호기말에 2에서 4cm H2O 정도의 약한 압력을 항상 걸려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벤틸레이터를 사용하시다가 압력 게이지를 보면은 매뉴얼 배깅 때와는 달리 압력이 0에서 10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2cm H2O 정도에서 10, 2cm H2O 정도에서 10 이렇게 게이지가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은 벤틸레이터 설정 자체에 이런 약한 압력을 걸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환자의 체중에 따라서 타이달 볼륨이 차이가 있게 되는데 이 타이달 볼륨의 부피와 비교해 봤을 때 충분한 크기의 부피를 벨로우를 선택해서 사용해 주어야 벤틸레이터가 무리 없이 작동되게 됩니다. 다음은 벤틸레이터 설정 버튼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기본적으로 호흡수를 설정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 벤틸레이터에 따라서 흡기와 호기 비율을 또는 흡기 시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버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벤틸레이터 방식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노란색 원 안에 있는 방식이 이제 환자가 자바호흡을 하는 상태에서 도와주는 방식이고 파란색 원 안에 있는 방식이 환자의 호흡을 완전히 벤틸레이터가 컨트롤하는 방식입니다. 노란색이 있는 원 안에 있는 방식은 주로 응급의학이나 인의에서 예시를 들어보면 코골이 환자에서 약한 압력을 걸어주어 호흡기가 폐색되지 않도록 하여 코를 안 골게 하는 장치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고 수의 마취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식은 파란색 원 안에 있는 방식입니다. 환자의 호흡을 컨트롤하는 방식에는 또 두 가지로 볼륨을 기준으로 양압환기를 하냐 아니면 압력을 기준으로 양압환기를 하냐에 따라서 볼륨 컨트롤드 벤틸레이션 또는 프레셔 컨트롤드 벤틸레이션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자발호흡을 벤틸레이터가 인식해서 양압환기를 도와주는 SIMV 방식, Synchronized Intermittent Mandatory
벤틸레이션 방식이 있습니다. 뒤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의 폐에 공기를 불어넣는 것은 풍선에 공기를 불어넣는 것과 같은 상황으로 어느 정도의 볼륨을 불어넣느냐에 따라서 그 풍선에 가해지는 압력이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저희가 환자에게 양압 환기를 할 때에는 볼륨 값과 프레셔 값을 동시에 생각하면서 환자에게 양압 환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볼륨 값을 저희가 설정을 하고 압력이 변화되도록 하는 방식이 볼륨 컨트롤드 벤틸레이션 방식이고, 압력을 설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볼륨을 변하도록 하는 방식이 프레셔 컨트롤드 벤틸레이션 방식입니다. 갖고 계신 벤틸레이터가 어떤 타입의 벤틸레이터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벤틸레이터 조절 다이얼에 단위가 부피가 들어가 있는 플로우 단위로 되어 있다면 그 장비는 볼륨 컨트롤드 벤틸레이션 방식이고, 압력 단위로 되어 있다면 그 벤틸레이터는 프레셔 컨트롤드 벤틸레이터 방식입니다. 요즘에는 이 두 가지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벤틸레이터도 많이 이제 제품화되어 있기도 합니다. 먼저 볼륨 컨트롤드 벤틸레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면은, 영상을 보시면 우선 파워프 밸브를 닫고 회로를 벤틸레이터로 연결시키고 벤틸레이터의 플로우를 최소한으로 줄인 다음에 벤틸레이터 전원을 켜고 호흡수와 흡기 호기 비율을 설정하신 후에 플로우를 조금씩 늘리면서 회로 내 어느 정도의 압력이 이제 가해지고 있는지 확인하시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 프레셔 컨트롤드 벤틸레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면은 마찬가지로 회로를 벤틸레이터로 연결시키고 환자한테 가해질 압력, 그리고 호흡수, 그리고 흡기 호기 비율을 설정을 하시고 회로 내에 설정된 만큼 지금 양압 환기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양압 사용하시면 됩니다. 초기 설정 값은 다양한 문헌과 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고,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 거는 타이달 볼륨, 그리고 호흡수, 그리고 피크 압력, 그리고 흡기 시간이 충분한지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폐 질환이 있는 환자와의 설정 값을 비교해 보면, 폐 질환이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폐 조직이 매우 민감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도한 부피로 양압 환기를 했을 때 폐가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폐의 환자와 비교해 보면 설정 값에서 타이달 볼륨이 약간 더 낮게 설정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하지만 환자의 폐의 컴플라이언스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한 환기를 하려면 피크 압력이 정상 폐보다는 약간 높게 설정해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호기 말에 양압 환기를 거는 벤틸레이션 방식을 사용하시면 좀 더 환기가 잘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수치들을 하나씩 보시면 타이달 볼륨은 환자가 1회에 내뱉는 볼륨을 의미하게 되는데, 정상 범위는 10에서 20ml/kg 정도로 이제 설정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 질환 환자에서는 좀 더 낮은 볼륨으로 양압 환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고, 피크 프레셔는 소독물에서의 정상 폐 조직이 견딜 수 있는 압력이 20cm H2O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 압력 이상으로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설정을 해 주셔야 되고, 하지만 폐 질환이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컴플라이언스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환기의 피크 프레셔를 약간 높여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다음 호흡수와 흡기 호기 비율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흡기 시간은 1초 이상이 되어야 충분히 말단까지 폐가 확장이 되는데, 따라서 호흡수와 흡기 호기 비율은 같이 고려를 해 주셔야 합니다. 우선 호흡수는 환자가 평상시에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횟수로 설정을 해 주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흡기 시간이 1초가 되려면 이제 흡기 호기 비율이 이 호흡수에 따라서 변경이 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환자의 호흡이 분당 20회로 설정이 되는 경우에는 한 호흡당 3초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흡기 호기가 1대2 비율 정도가 되면 흡기 시간을 1초로 맞출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호흡이 15회다 했을 경우에는 한 호흡당 4초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흡기 호기 비율이 1대3 정도로 맞추시면 흡기 시간을 1초 정도로 맞추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생각을 해보시면 환자의 호흡이 30회다 했을 때 흡기 호기 비율이 1대1이어야 흡기 시간이 1초 정도로 맞추실 수 있는데, 더 나아가면 환자 호흡이 30회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호기 시간을 줄여야만 흡기 시간을 1초로 맞추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기 시간이 흡기 시간보다 줄어들었을 경우에는 환자의 폐 내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채 나가기도 전에 다음 가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환자 체내에 이산화탄소가 축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호흡수는 30회 이하로 설정하시는 것이 추천이 되고, 흡기 호기 비율은 호기 시간이 최소한 같게 아니면 더 호기 시간이 더 길게 이렇게 설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벤틸레이터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볼륨 컨트롤드 벤틸레이터와 프레셔 컨트롤드 벤틸레이터를 말씀드렸는데, 이 둘도 어느 것이 더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두 개가 서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볼륨 컨트롤드 벤틸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타이달 볼륨 환기량을 설정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충분한 환기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벤틸레이터를 조작하는 중에 피크 프레셔가 급격하게 변할 수 있어 환자의 폐 조직이 쉽게 손상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프레셔 컨트롤드 벤틸레이터는 저희가 피크 프레셔를 설정하기 때문에 환자의 폐에 가해지는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환자의 폐가 쉽게 손상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하지 않은 환기량을 보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술 중에 시야 확보를 위해서 흉곽을 압박했을 경우 흉곽이 압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은 양의 가스만 들어와도 설정된 피크 프레셔까지 금방 도달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벤틸레이터 입장에서는 충분히 환기되었다 판단하고 더 이상 가스를 주입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하지 않은 환기량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두 벤틸레이터를 사용할 때에는 볼륨 컨트롤들을 사용할 경우에는 압력 변화를, 그리고 프레셔 컨트롤드 벤틸레이터를 사용할 때에는 충분한 환기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벤틸레이터를 사용하는 중간에 환자가 자발호흡을 보일 수도 있는데, 환자의 자발호흡과 벤틸레이터가 서로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환자에게 충분한 환기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환자의 폐 조직이 손상될 수도 있어서 다음과 같은 장비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장비는 SIMV 방식의 벤틸레이터 방식으로 환자의 자발호흡을 벤틸레이터가 인식해서 그 호흡에 맞춰서 양압 환기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때 자발호흡을 인식하는 기준을 설정해 주셔야 되는데, 그 설정한 위치가 빨간색 네모로 표시되어 있는 트리거 설정 위치입니다. 이 트리거는 시작은 일반적으로 -2cm H2O 또는 2l/min으로 시작은 하지만 환자 개체에 따라서 조금씩 변경시켜야 합니다. 장비에 따라서 환자 자발호흡으로 인해 형성되는 음압을 인식하는 장비인 경우에는 압력을, 그리고 환자의 자발호흡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빨라지는 플로우를 인식하는 경우에는 플로우를 이제 설정하게 되시는데, 대형견 같은 경우에는 호흡량이 많기 때문에 저런 시작 설정 값이 굉장히 민감하게 장비를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트리거 기준이 너무 민감한 경우에는 호흡 회로를 단순히 건드리는 그런 자극에도 벤틸레이터가 작동하게 돼서 환자의 호흡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양압 환기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소형견 같은 경우에는 호흡량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기준이 굉장히 둔감하게 벤틸레이터를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굉장히 둔감한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자발호흡을 하고 있는 상황에도 벤틸레이터가 인식하지 못해서 작동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작은 저 정도 수준으로 하되 환자의 실제 호흡과 벤틸레이터 작동이
서로 잘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나서 설정값을 조금씩 변경시켜 나가야 합니다. 다음은 같은 환자 그리고 같은 상황에서 프레셔 컨트롤 벤틸레이터를 썼을 때랑 SIMV 방식의 벤틸레이터를 썼을 때랑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프레셔 컨트롤 벤틸레이터를 사용한 상황을 보시면 환자의 자발 호흡과 충돌해서 스파이로메트리의 그래프와 ETCO2 그래프가 굉장히 불규칙적이고 일그러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상황에서 SIMV 방식의 모드를 켜게 되면 환자의 자발 호흡에 맞춰서 벤틸레이터가 양압 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정상적인 스파이로메트리와 ETCO2 그래프 모양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벤틸레이터를 설정을 시작하고 환자에게 양압 환기를 했을 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는 지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환자의 환기 상태를 평가하고 설정값을 변경시켜야 합니다. 불충분한 환기 그리고 너무 과한 환기는 환자의 체내의 산도를 변화시켜 다음과 같이 항상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매번 벤틸레이터 세팅을 변경을 시켜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도적으로 과환기를 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좌측의 그림과 그래프를 보시면 뇌에 있는 혈관은 환자 체내에 있는 이산화탄소 분압에 의해서 그 직경이 변하게 됩니다. 환자 체내의 이산화탄소 분압이 높아진 경우에는 환자의 체내 혈관이 이완이 되게 되는데 뇌압이 높아져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혈관 이완으로 인해 환자의 뇌압이 더 많이 급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뇌압이 높아져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과환기를 시켜서 체내에 있는 PaCO2 레벨을 낮춰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너무 과한 환기는 PaCO2를 과하게 낮춤으로써 혈관이 과하게 수축되게 하여 뇌로 공급되는 혈액량 자체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PaO2 값을 30에서 33 mHg 정도로 유지시키는 것이 추천이 됩니다. 또한 대사성 산증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마취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호흡성으로 보상을 하지만 마취가 된 상태에서는 호흡을 억압하기 때문에 그런 보상 자체가 차단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런 보상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대사성 상증이 확인되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마찬가지 수준으로 과환기를 시킴으로써 환자의 체내의 산도가 적정한 수준을 유지될 수 있도록 처치를 해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폐질환 환자에서 사용해 볼 수 있는 양압 환기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호기 말에 양압 환기를 걸어줌으로써 환자의 폐가 더 잘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면 폐질환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질환 부위가 다음과 같이 잘 확장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여기 오른쪽에 있는 영상처럼 일반적인 벤틸레이션 방식이 아닌 호기 말에 양압을 일정량을 걸어줌으로써 폐가 팽창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왼쪽 영상을 다시 보시면 이런 방식으로 양압 환기를 하게 되면 폐질환 부위가 조금씩 이렇게 확장이 되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치 저희가 스티커가 붙어 있을 때 그걸 조금씩 이렇게 뜯어내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폐질환 부위를 확장시켜 나간다라고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폐질환이 너무 심각하여 이렇게 PIFF 방식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폐가 잘 확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PIFF 압력을 무조건적으로 올릴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양압 환기 중에 형성되는 흉곽 내의 양압은 심맥 관계를 억압함으로써 환자에게 저혈압을 보일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이럴 때 최후의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ARM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강한 압력을 짧은 시간 동안 환자한테 가해줌으로써 확장되지 않는 폐 부위를 강제로 확장시키고 난 후에
이전에 말씀드렸던 피프를 처치를 하여 폐가 잘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강한 압력을 주는 거기 때문에 폐 손상이 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고, 또 강한 압력을 너무 오랜 시간 주게 되면 심맥경과가 지속적으로 억압되어 거의 심정지 상태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랜 시간 압력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앞에 있던 내용들이 케이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환자는 캐나인 푸들 중성한 수컷 10년형의 환자였고, 백내장 때문에 파코 이머시피케이션 수술을 했지만 이후에 녹내장이 확인이 돼서 고뉴 임플란테이션 수술을 받은 환자였습니다. 마취 전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은 확인되지는 않았었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마취 위험도는 1단계 정도의 건강한 환자로 평가가 되었고, 마취 중에는 다음과 같은 약물들이 사용되었었습니다. 네, 환자가 마취가 들어가고 이제 동맥 카테터를 잡은 후에 첫 번째 동맥 가스 검사를 했을 때 환자의 충분한 산소화와 환기가 확인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마취 중에도 특별히 이상 없이 잘 유지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 정도 지났을 때부터 환자의 ETCO2 그래프가 심하게 요동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마취 회로 내에 압력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동맥가스 검사를 다시 해봤을 때 PaCO2가 100 이상으로 올라가는 심각한 저항기가 확인이 되었고, 호흡성 산증도 같이 확인이 되었었습니다. 당시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의심이 되었기 때문에 아미노필린 투여, 그리고 아트라큐림 기랑, 피프 같은 방식을 사용했지만 환자의 호흡은 잘 개선되지 않았었습니다. 이때 안과 수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환자가 목을 구부리고 몸을 뒤틀린 상태로 자세를 취하고 있었는데 아마 튜브 끝이 폐색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환자의 자세를 목을 약간 펴주는 자세로 변경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동맥가스 검사를 해봤을 때 정상적인 산소화와 환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환자는 목을 구부린 채로 몸을 뒤틀린 자세를 취했었기 때문에 이 T튜브의 끝이 기도벽에 닿아서 튜브가 부분적인 폐색으로 인해 호흡성 산증을 보였다고 판단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환자는 캐나인 요크셔 테리어 중성한 수컷 16살형의 고령의 환자였고, 치석 제거와 발치를 진행하였었습니다. 마취 전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은 없었지만 환자가 TC 기관 협착을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였기 때문에 고령과 기관 협착과 그리고 단두개종이라는 이유로 마취 위험도는 3단계로 평가하였었습니다. 마취에는 다음과 같은 약물들이 사용되었었습니다. 환자가 이제 마취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모니터링 장치를 달고 수술 준비를 하고 자세를 잡고 난 이후에 이제 모니터링을 했는데, 환자가 체중이 한 3kg 정도대임에도 불구하고 컴플라이언스가 1.8 정도로 낮게 확인이 되고 타이달 볼륨이 20 정도로 낮게 확인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상의 PV 루프에서 이렇게 기울기가 많이 낮아져서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때 동맥 카테터를 장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동맥가스 검사를 해보았더니 환자의 저항기와 100% 산소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대 정도의 PaO2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산소화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벤틸레이터를 이용해서 좀 더 환기량을 늘려주기 위해 압력도 올리고 호흡수도 늘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지만 환자의 컴플라이언스와 타이달 볼륨이 충분히 개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프 호기말의 양압 환기 처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컴플라이언스와 타이달 볼륨을 보시면 정상 범위의 수치를 확인할 수 있었고, PV 루프에서는 기울기가 이렇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다시 동맥가스 검사를 해보았을 때 환기와 산소화에 개선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때 지속적으로 산증을 보였기 때문에 대사성 산증과 호흡성 산증을 평가해 보았을 때
아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렸던 식으로 계산해 보았을 때 호흡성 영양에 의해서는 예상되는 pH가 7.346 정도인데 환자의 실제 pH가 더 낮은 것으로 보아서 대사성 산증이 같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환자에게 과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호흡수는 높게 그리고 ETCO2는 낮게 이렇게 환기량의 과환기를 시키는 과정을 처치가 있었습니다. 환자는 수술 중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이제 발관을 한 이후에 동맥가스를 다시 검사해 봤을 때 정상적인 산소화와 환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흥분을 하면서 그리고 삽관 자극에 의해서 후두가 부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저산소증을 볼 수 있었는데 산소 케이지에서 충분한 처치, 산소 처치와 부종 처치 이후에 산소화와 환기량이 개선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호흡 모니터링과 벤틸레이터 사용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당연히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모니터링 수치를 보시면서 환자를 마취를 유지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상황이나 임상적인 여건에 따라서 전체를 다 보실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우선 환자의 산소화 상태를 보기 위해서 SpO2 모니터링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인 모니터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환자의 심각한 질환 상태를 굉장히 지연돼서 보여주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호기말의 이산화탄소 분압을 같이 모니터링하는 것을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모니터링이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이 되고 추가적으로 환자의 폐질환이 있다거나 산소화나 환기 저하가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동맥가스 분석을 같이 평가함으로써 보다 더 자세하게 환자의 산소화와 환기를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도 충분히 환자의 산소와 환기를 평가하는 것이지만 실시간으로 환자의 환기 상태를 보다 더 자세하게 평가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 스파이로메트리 모니터링을 추가함으로써 환자의 환기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을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양압 환기를 도와주는 벤틸레이터를 사용할 때에는 프레셔 컨트롤드나 볼륨 컨트롤드나 장점이 가지고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어느 장비를 쓰든 이 장비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사용하시는 것이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있다면 어느 장비를 사용하든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자발 충돌을 좀 더 고려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자발 호흡이 인식되는 이 SIMV 방식의 벤틸레이터를 준비하셔서 환자의 양압 환기를 도와주는 것이 추천될 듯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시간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신경근 이완제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